예, 선거 결과를 조금 더 좀 심도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신율 명지대 교수, 예, 그리고 이종구 정치부 기자,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이종훈 정치평론가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밤늦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신 교수님, 예. 우선 현재 의석 분포가 새누리당이 126, 저 숫자가 계속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예, 뭐 12시 넘으면은 대략 뭐 판세가 전체적인 판세는 지금 뭐 나온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제가 그 매주 뭐 시사주간지에다 신율의 정치익기라는 그 40매짜리 글을 쓰는데 예. 지난주에 제가 쓴 글에서 새누리 140에서 145, 그 다음에 정의당 한 35에서 40, 더불어민주 최대 100석이라고 해서 제가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정의당이 30이요? 국민의당. 국민의당. 네, 죄송합니다. 네. 국민의당. 그래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네. 그때만 하더라도 다 160석 넘는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새누리당이요. 네. 근데 아니 제가 뭐 자랑하려고 이 얘기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제가 그 제목은 뭐였냐면 정당 지지율과 여태까지 보면 정당 지지율과 우리나라의 의석 확보 총선에서 이것이 거의 일치했다는 거예요. 1, 2%. 그럼 왜 그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나라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로 찍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의 후보로 찍는 성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줄투표로 정당 투표 또 그 정당 찍는 이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새누리당이 총선 20일 전 지지율이 35에서 37 왔다 갔다 했습니다. 조금 올라가나 해도 그 수준이었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120석 얻는 것도 다행인 그런 수준이었어요. 18대 19대는 총선 20일 전 지지율이 50%였습니다. 네. 50% 플러스 마이너스 1, 2%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은 예상이 됐다. 특히 공천 파동 이런 걸 겪으면서 제가 볼 때에는 상당수가 부동층으로 빠지거나 국민대당으로 갔다는 거예요. 50% 지지율 중에서 13%도 어디로 갔느냐? 네. 제가 볼 땐 부동층도 빠지고 국민대당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사실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했다라고 저는 해가지고 그런 글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었나요? 사실 과반 의석을 달성할 것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였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의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모두 자체 분석해서 그 정도 판세를 예측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오후 8시, 오늘 오후 8시쯤에 출구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초반 개표 상황이 진행이 되니까 이 새누리당 비주류의 한 중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쉬운 선거를 이렇게 망쳐놓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결국은 앞으로 내일부터 결과가 다 나오면은 새누리당의 향후 운명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갈등 구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신율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난 19대 총선 때 야권 연대가 성공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152곳을 따냈습니다. 그중에 비례대표가 25석입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127석인데 그중에 3분의 1을 수도권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도권이 지난 선거에 비해서 10곳이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가 많이 약화되면서 지금의 이런 차이가 많이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28대 118, 38, 5. 이 숫자의 의미가 일단은 전문가 위의 국민. 이 이번에 여실히 입증인 거죠. 국민들이 아주 보란 듯이 전문가들 당신들 그렇게 본단 말이야. 우리의 결론은 달라. 라고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깨우침을 좀 주신 게 아닌가. 그리고 나름 이게 굉장히 황금 분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 정도 황금 분할을 만들어낼 정도면 야 이제는 우리 정치적으로는 국민들이 이제 선진국이라는 얘기 좀 들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이 못 따라갈 뿐이지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어느 당도 지금 과반을 획득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강력한 제3당이 하나 딱 나왔단 말이죠. 그 제3당을 통해서 국민들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다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새누리당 지지층 가운데도 교차 투표로 국민의당 비례대표 찍은 분들이 꽤 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가운데서도 또 교차 투표로 국민의당 쪽에다 표를 얹어주신 분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마음이 뭐였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좀 이렇게 정치권을 좀 움직여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지금 굉장히 강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당신네들만의 리그로 좀 가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좀 당신네들을 좀 조정을 좀 하고 싶어. 예. 그 얘기를 좀 명백히 이번에 의사 표현을 좀 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좀 굉장히 재밌게 됐다. 네. 그래서 더욱더 사실은 흥미진진해졌다, 정치가. 그러게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재미없는 정치를 국민들이 재밌게 만들어준 거예요. 네. 네. 이택수 대표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사실 이게 지금까지 그 선거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하고도 상당히 다른 양상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 아래 전문가들이 있고요. 그 아래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고요. 네. 지금 이제 뭐 나름대로 변명을 하자면 그 경선 여론조사 때 활용이 됐던 휴대전화 조사, 네. 이번 언론사 조사에서는 거의 활용을 못했죠. 뭐 그나마 YTN에서 조사했던 휴대전화 일부 반영된 조사에서는 그나마 근접한 결과들이 나왔던 걸 보면 앞으로 언론사 조사에서도 휴대전화, 특히 안심번호 여론조사가 반영이 돼야 된다는 뭐 그건 결국 이제 법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유선 전화로만 할 경우에는 사실 지금 성연령 지역에 따른 인구 통계만 저희가 가중치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한 문항 더 넣어서 지난 대선 때 누굴 찍었느냐 물어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다는 유권자들이 훨씬 더 많이 표집되거든요. 그러면 선거 통계를 갖고 추가 가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현재 그 법에도 있는데 선관위에서 부여를 하지 못하게 지금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풀어줘야 여론사 기관들도 좀 자유롭게 이 통계를 돌릴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미흡한 뭐 제도적인 또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국민들한테 많은 혼란을 준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저는 사실 이종훈 박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국민의당, 확실한 건 국민의당 한 군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뭐 얼마나 의석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네. 호남 지역에서 지금 거의 완패를 당한 거거든요. 네. 자, 문재인 전 대표 2번이나 갔습니다. 예.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번에 저를 밀어주시지 않으면 전 대권에도 출마하지 않고 거의 정계 은퇴를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이랬을 때 호남 민심이 문재인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를 수장으로 하는 친노 세력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줬는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저는 더 잘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100석, 120석 얻을 수 있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총선은 정말로 국민이 승리한 선거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는데 이 큰아들은 너무 오만하다. 그러니까 거기서 20, 30석 빼가지고 자, 둘째 아들을 조금 보태주고 셋째 아들을 확 좀 더 많이 보태주고 그렇게 해서 균형을 지금 딱 취하도록 이렇게 지금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떤 그 방송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선거 전날 국민들이 좀 애정어린 뒤끝을 좀 보여줄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정말로 확실하게 애정어린 뒤끝을 좀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 10석 정도를 더 얹어주시면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작 호남에서는 완전히 지금 전멸하다시피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려버렸거든요. 네. 그쪽에서는 심판을 확실히 한 겁니다. 네. 내가 그렇다고 너 둘째 아들 너를 확실하게 예뻐하는 것도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큰아들 둘째 아들이 지금 초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좀 만들어 버렸는데 이러므로 해가지고 국민들은 결국은 이번 앞으로 향후 정치에 있어서 확실한 주도권을 지금 국민들이 갖게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상황에서 새누리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좀 오만한 선거를 치렀다. 공천파도 이제 대표가 될 텐데요. 사실 새누리당의 당초 계획은 과반 의석을 달성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후반기를 뒷받침을 하면서 경제활성화법 같은 거를 이제 통과를 시킬 계획이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차질이 있고 그래서 아직 최종 결과가 안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표가 시작되자마자 오만을 했다. 반성을 하는 것들은 친박, 비박 모든 거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승리를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당초 우려한 것보다 조금 더 나왔을 뿐인데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진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당은 당초 자신들이 예상했던 또는 기대했던 것만큼 나왔기 때문에 최종 웃을 수 있는 정당이긴 하나 네.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안철수라는 유일한 그런 기대주한테 너무 의존치가 크고 그다음에 호남 자민련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특정 지역에서 의석수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유권자가 절묘한 선택과 황금 배분을 했고
여야 3당에게 큰 숙제를 안겼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왜 자꾸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그 말이 자꾸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말이 좀 확 와서 닿지 않으세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전문가로서요. 머리에 좀 한 대 탁 얻어맞은 듯한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저부터도 지금 굉장히 반성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그러니까 전문가들 뭐 여론조사 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자보다 가장 이제 사실은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은 예. 역시 정치권인데 그 중에서도 새누리당. 제가 보기엔 이번에 너무 만만하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유승민계도 뭐 본인만 살아남은 거 아닌가요? 그거는 예. 미리 예측이 됐습니다. 예. 저는 최소한 왜 그러냐면 무소속이 돌풍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심이 누구냐면 비박, 연대, 뭐 벌써 여기 박이 들어가요. 이 박은 누구냐면 박근혜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 내부에서 중심을 세울 사람이 굉장히 미약하다, 약하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중심이 없는 연대라는 건 그거는 당연히 힘들고, 두 번째, 도시 지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보가 좋아서 찍는 게 아니라 좋은 정당을 선호하는 정당의 후보를 찍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도시 지역에서는 애당초부터 무소속이 굉장히 되기 힘듭니다. 예. 물론 저 농촌은 좀 달라요. 농촌 같은 데는 그 연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소위 말해서 인물 투표를 많이 하거든요. 손 한번 잡고 그냥 이런 사람들. 그래서 도시 지역보단 나은데 바로 그 두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땐 굉장히 힘들었다. 제가 근데 사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예. 새누리당 내에서 책임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책임론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공천 과정을 봤을 때 전 친박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냐면 자, 국회 선진화법이 있어요. 180석 안 되면은 과반 넘는 거나 과반 안 되는 거나 어차피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19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자신들이 주도권을 안 잡고 소수에 있으니까 과반 넘어도 소용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과반이 안 된다 하더라도 네. 우리 친박들 좀 많이 들어가서 당내 주도권 확보하면 과반이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국정 운영이 나을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과반이 안 됐으니까 실패다. 이는 친박, 비박 반성할 것이다. 근데 진짜 친박이 반성할까요? 저는 반성 안 하고 그래도 친박들이 얼마나 살아나오는지 그거 한번 계산해가지고 한 7, 80% 살아나오면 그거 뭐 과반 안 돼도 그냥 꾸리고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실제 선거운동 기간에도 그런 말들을 했었잖아요. 이 인원 과반을 확보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진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뭉치는 게 어쨌든 낫다. 그게 국회 예. 선진화법이 없었다면 그 논리가 성립이 안 돼요. 네. 근데 국회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180석 딱 그거 안 될 바에는 그렇게 하자. 그리고 뭐 정 안 되면 국민의당 어떻게 해가지고 한번 국민의당하고도 또 연정하고 이런 식의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종국 기자,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뭐 다 이제 네. 이렇게 윤곽이 완전히 드러난 상황은 아니죠. 네. 친박 생환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제 대구 경북 쪽에 진박 후보들이 얼마나 예. 당선이 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요. 네. 사실 지금까지 판세를 분석하면은 예. 유승민 후보를 제외하고는 예. 진박이나 친박 후보들이 선전을 하고 있고 무소속 돌풍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예. 이야기는 결국 대구 경북에서는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상당히 지지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유승민 후보가 물론 선전은 했지만은 무공천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 강력한 경쟁자가 없어서 당선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진박 후보들이 좀 고전을 했지만 결국은 안정권에 접어들거나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은 진박이나 친박에 대한 지지도는 여전히 예. 상당한 것으로 지금 풀이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신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대, 무소속 연대에 엄청난 전국적 지지도가 있는 구심점이 없는 이상은 그것이 바람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은 여전히 그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그런 지지가 있지만 경남이나 뭐 부산 이런 쪽에도 보면 조금씩 미묘한 변화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TK랑 PK를 구별을 해서 하는 네.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정치적 고향은 대구를 중심으로 한 그렇죠. TK고 네. PK는 또 다른 정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탄생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전체적으로 영남의 정서가 비슷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온도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예.
이번에 사실은 PK 지역의 그 표심을 좀 잘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별로 높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분들조차도 투표장에 거의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PK 지역까지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야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굉장히 의외로 약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훨씬 더 만약에 사실은 이제 이런 상황을 만약에 이런 상황으로 흘러갈 것 같았으면 문재인 전 대표가 본인도 출마를 하고 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새누리당에 뺏기지 않고 쌍두마차로 해가지고선 이 지역에서 확 밀었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부산 경남 지역에서 절반 정도를 획득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까지도 갈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까지 움직임까지도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결과론적이죠, 근데. 그렇죠. 예. 결과론적이긴 한데 부산 경남 지역 민심이 옛날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사실은 그 TK 정권이 계속 유지되는 과정에서 PK 지역 유권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었는데 특히 이번에 친박 공천이 아주 노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분들이 완전히 마음이 돌아서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너무 좀 소홀히 했던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조차도 뭐 마지막에 이제 좀 위험한 것 같으니까 그 지역을 좀 이제 자주 가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예상을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사실은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지금 한 5곳 정도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반사적 이익인 거죠. 그러니까 이 친박에 대한 이제 거부감 이런 것들이 지금 반사적으로 지금 이제 야당 지지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예. 해주시자면 우리가 선거 이론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선거 왜 하느냐, 투표 왜 합니까? 그랬을 때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이뻐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투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저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투표장에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분노 투표라든지 예. 이럴 때 투표율이 확 올라가는 게 바로 그 이유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남, 광주 같은 경우에는 60%의 이 투표율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 투표율만 보더라도 여기는 더불어민주당이 안 되겠구나. 예? 누가 내가 좋아하고 이뻐하는 후보 돼야지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선거라는 건. 예. 그래서 전 부산 경남에서도 지금 투표율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정확히 그거는 지금 확인을 못 하겠는데 예. 만일 투표율이 높았다면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어떤 이 기존에 있어서의 표심이 아니라 반항이라든지 반발의 표심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김영춘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김영춘 후보가 당선됐다라는 사실 하나는 저는 이건 굉장히 역시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자체도 이번에 선거에서 PK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제 19대 때 투표율이 54.2%인데 대구는 52.3으로 예. 전국 평균보다 낮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대구가 투표율이 원래 높은 곳은 아닌데 이 총선을 앞두고서는 조경태 의원을 새누리당이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에 있는 김해을에서 시작되는 그 낙동강 벨트를 네네. 지켜내기 위해서 결국은 조경태 의원을 영입을 해서 지난 19대 때 문재인 조경태에게 줬던 2곳까지 모두 석권을 하겠다. 그래서 그 부산 경남 쪽을 모든 새누리당에 석권을 하겠다. 이런 것이 사실 초반의 전략이었습니다. 네. 그런 것이 계속 바뀌고 지금 상황에서는 더민주 후보들이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개표가 시작되면서 부산에 있는 의원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동층이 30%가 되는데 네. 그 부동층이 새누리당한테 상당히 등을 돌렸다. 그리고 국민의당이 초반 지지율이 5에서 7%였다면 선거 막판에 10에서 최고 15%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네. 그 이야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보수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이 새누리당 대신에 국민의당을 택하거나 아니면은 부동층들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택하면서 김무성 대표로 대표되는 그 옥새 파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판을 하고 경고를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부산 쪽에 있는 의원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조금 더 보태자면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이번에 국민들이 그 과거 선거에 비해서 좀 더 현명해졌다라고 좀 우리가 짚을 수 있는 대목이 예.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결과론적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부산 경남 지역에서 야당 의원들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지금 마찬가지. 네. 특히 대구에서 지금 이제 야당 성향의 국회의원이 지금 2명이 나오게 지금 생기지 않았습니까? 자, 게다가 호남 지역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정현 의원 혼자 있었는데 제2의 이정현 의원이 탄생을 했습니다. 네. 정운천 전 장관.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지역 구도가
이상하게 좀 허물어지는 자, 그럼으로써 굉장히 또 조짐이 또 많이 보인단 네. 말이에요, 앞으로도. 자, 이런 것은 좀 굉장히 또 한 단계 선진화다. 네. 그러니까 뭐 안철수 의원이 계속 새정치 얘기를 했는데 새정치 내용이 뭐냐. 뭐 말이 많기도 하고 논란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논란이 이루어지는 사이에 국민들은 새정치를 향해서 벌써 한 발을 턱 결과적으로 디딘 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택수 대표님 네. 여론조사가 안 맞았다고 너무 네.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분석을 해주시죠. 그 새누리당이 이제 대패를 했는데 이제 큰 재앙이 오기 전에 사실 몇 가지 조짐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이니 법칙이라고 하죠. 그 큰 대형 사고를 앞두고는 항상 경미한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네. 그걸 못 알아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국정수행평가가 이제 3년을 넘어가면서 지금 4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부정평가가 이제 50%를 넘어선 지가 벌써 몇 달 됐습니다. 한국 갤럽 조사든지 아니면 리얼미터 조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뭐 10%, 15%포인트 앞서는 그래서 빨간불이 들어왔었는데 너무 자만했다라는 점이 좀 하나로 꼽힐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투표 의향과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선관위의 조사 발표나 아니면 저희 리얼미터 결과를 보면 20, 30, 40대는 적득표층이 이제 많이 늘었는데 5, 60대가 좀 줄어들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부동층이 굉장히 최근 들어서는 이상적으로 늘어났다는 그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이 실제로 부동층이 늘어난 이유는 자기가 표심을 정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정말 이 투표하기 싫은 뭐 그런 정치적 환경 때문에 유권자들이 전화 조사했을 때 표심을 밝히지 않았던 측면 같거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조짐들을 파악하지 못한 새누리당에 큰 재앙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한 가지만 예.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데 제 강의 듣는 학생 전부 합하면 45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세 강의인데 그걸 다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사전 투표한 학생들 450명 중에 몇 퍼센트가 대략 했냐 하면 약 한 37, 8% 정도가 450명 중에 물론 이거는 뭐 제 강의 들어온 애들이니까 그거는 뭐 어떤 대표성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사전 투표를 했구나. 저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하인리히 법칙에서 이 사전 징조 20대들은 침묵 속에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들의 높은 청년 실업률, 암담한 미래, 분노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설령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시급 10,000원, 예? 비정규직으로서 이런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를 저는 소리 없이 이번 선거에서 사전 투표로 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세대별 투표율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거의 확신하는데 20대 투표율이 굉장히 늘었을 겁니다. 예. 근데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이 참 묘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일종의 국민들이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청와대 또 그 새누리당 쪽에서 최초에 나왔던 얘기는 가능하면 180석. 네.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을 이제 좀 개정을 하는 이런 방향의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뭐 개헌도 가능하면 하고. 그런데 그거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지금 결론을 국민들이 내준 거 아니겠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친박이 너무 독주하지 말고 또는 대통령이 너무 독주하지 마시고 이제 야당하고 좀 협의해서 좀 하라. 네. 그러니까 계속 그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그 불통이다, 소통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사실은 좀 약간 좀 불편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사실은 그 결정적인 메시지를 좀 준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도 보더라도 지금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 뭐 국정을 제대로 끌고 가기가 좀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조금 귀를 좀 이제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